오늘의 이야기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가족 사이의 거리감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쌓이는 감정,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조용한 틈, 그 틈이 어떻게 생기고 또 어떻게 메워지는지를 한 가족의 일주일을 통해 가만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부터 아내 선미는 여행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3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는 여행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훨씬 더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죠. 여행 가방을 펴고 옷을 고르는 동안 거실에는 선미의 작은 콧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정우는 살짝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여보, 너무 들뜨는 거 아니야? 멀리 가는데 피곤하지 않을까? 선미는 웃으며 답합니다. 아이 참, 나도 가끔은 이런 기분 느껴봐야지. 걱정 말고 일주일만 잘 좀 부탁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다고 집이 흔들릴 리 없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왠지 모르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출국하는 날 아침, 선미는 여행 가방을 굴리며 현관을 나섭니다. 정우는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말하죠.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지우야, 엄마한테 잘 다녀오라고 해드려. 그 말에 딸 지우는 에어팟을 한쪽 귀에 꽂은 채 투박하게 말합니다. 응, 잘 다녀오세요. 그 모습에 선미는 웃으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지만 지우는 살짝 몸을 피합니다. 사춘기 특유의 민망함 때문인지 아니면 그동안 쌓인 어색함 때문인지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이 집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꽤 남아있다는 것이었죠. 공항에서 돌아오는 차 안, 정우는 혼잣말처럼 중얼 겁니다. 일주일 금방 가겠지. 하지만 그의 표정은 왠지 모르게 서먹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정우는 서툰 손으로 식사를 준비합니다. 반찬은 아내가 만들어둔 것들이었고 국은 대충 인터넷 레시피를 따라 보았지만 맛이 어떨지는 전혀 자신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평소와 비슷한 풍경이지만 아내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우야, 오늘 학교 어땠어? 정우가 조심스레 묻자 지우는 밥을 휘저기며 짧게 대답합니다. 그냥 똑같아요. 다시 침묵. 젓가락 소리만 쨍그랑 울립니다. 정우는 마음속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낍니다. 딸과 둘만 마주 앉아 식사하는 게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걸까? 아내가 있을 때는 매 끼니 이렇게 어색하지 않았는데 마치 식탁 위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지우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어쩐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혼자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며 문득 깨닫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집이 참 조용하네. 거실 TV를 켜보지만 예능 프로그램의 화려한 소리도 이 집의 적막함을 지우지 못합니다. 부엌, 거실, 식탁. 어딜 둘러봐도 아내의 손길이 닿아있던 공간들이 오늘만큼은 유난히 비어 보입니다. 그제야 정우는 깨닫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차지하던 공간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그 빈자리 앞에서 문득 자신이 얼마나 서툰 아빠였는지도 느껴집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정우는 고민 끝에 지우의 방 앞에 조심스럽게 서봅니다. 문틈 사이로 은은한 스탠드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 안에서 무언가 끄적이는 지우의 그림자가 아련하게 보입니다. 정우는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지우야,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말해.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얼마 안 되지만 조심스레 던진 말에
지우는 짧게 네 하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정우는 어색하게 웃고 그래, 열심히 해라 하고 돌아섭니다. 딸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마음. 그 마음은 20년 전 막 태어난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던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서툴고 여전히 조심스러운 정우는 혼자 소파에 앉아 아내가 정리해둔 쿠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아빠가 너한테 잘하고 있는 걸까? 그 속에는 딸과의 관계도 아내와의 관계도 어딘가 끊어진 듯 느껴지는 중년 남자의 솔직한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사춘기라 쉽게 다가가기 어려웠고 아내와는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표현하지 못한 말들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안에 남은 건 부딪히는 소리 하나 없는 고요한 뿐. 정우는 고요한 거실에서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온 세월을 조심스럽게 떠올립니다.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걸까? 대화를 안 한 건 아닌데 마음을 나눈 적은 참 오래된 것 같네. 그렇게 길고 고요한 밤이 흘러갑니다. 아내가 떠난 지 이틀째 정우와 지우의 집안 공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는 아주 작은 변화의 조짐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침 지우는 평소처럼 서둘러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우야, 아침은 좀 먹고 가지? 어제도 거의 굶다시피 했잖아. 지우는 신발끈을 매던 손을 멈추고 말합니다. 아빠가 만든 건 맛없을 것 같아서. 순간 정우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이었지만 정우는 애써 가볍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래도 배는 채워야지. 토스트라도 구워줄까? 지우는 대답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우두둑 정우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립니다. 그날 점심 무렵 해외로 떠난 아내에게 영상통화가 걸려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둘이 잘 먹고 다녀? 화면 속 선미는 햇볕을 받아 더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얼버무립니다. 어머, 그냥 지내고 있어. 둘이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지우는 얼굴 좀 보여줘. 정우는 카메라를 돌리려다 멈춥니다. 지우는 방에 들어가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보여줄게. 지금은 공부하는 것 같아. 말끝이 흔들리자 선미는 남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여보, 지우랑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너희 둘 생각보다 어색해. 그 말 한마디가 정우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딸과 점점 멀어진 게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안 난다는 것을. 영상통화를 끊은 뒤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대로는 안 되지. 그날 저녁 정우는 아내가 자주 만들어주던 달걀장 조림을 따라 해보려 했습니다. 인터넷 레시피를 보고 계란 삶는 시간까지 정확히 맞추려 했지만 결대로 까지지 않는 계란 껍질에 정우는 한숨을 몇 번이나 쉬어야 했습니다. 결국 식탁에 올라온 건 색이 중간중간 얼룩진 장조림과 어정쩡하게 끓여진 미역국이었습니다. 지우가 내려와 식탁을 보자마자 말합니다. 아빠, 이거 먹는 거 맞아? 정우는 허탈한 듯 웃으며 말합니다. 아빠가 나름 정성껏 만들었는데 보기엔 저래도 맛은 나쁘지 않을 거야. 지우는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았다를 반복하다가 작게 한 숟가락을 떠먹어 봅니다. 짜요. 에이, 그래도 먹을 수는. 아빠, 그냥 제가 라면 끓여 먹을게요. 그 말에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바라봅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축 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늦은 밤
정우가 설거지를 하던 중 부엌 테이블 위에 둔 지우의 학교 서류가 눈에 들어옵니다. 진로 체험 보고서 가족을 주제로 한 인터뷰. 정우는 그 종이를 들고 멈칫합니다. 가족 인터뷰? 지우가 한 번도 아빠한테 이런 걸 부탁한 적이 없는데 그 종이는 제출일이 이미 지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우는 그 인터뷰를 정우에게 부탁하지 않았다는 의미였죠. 정우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힌 글 몇 줄을 읽어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묻고 의견을 듣는 과제. 아빠에게도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색해서 못 물어봤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정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색해서 자신이 딸과의 관계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사춘기라서 멀어진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딸과의 사이를 좁히지 못한 건 아닐까? 정우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혼자 조용히 말합니다. 지우야, 아빠가 너한테 이렇게 어렵고 어색한 존재였구나. 이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정우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우가 늦게 들어오자 정우는 조심스레 말합니다. 지우야, 혹시 어젯밤에 봤던 그 과제 말이야. 아빠한테 부탁해도 됐을 텐데 왜 말 안 했어? 지우는 순간 움찔하며 말합니다. 봤어요? 그거 제 서류인데. 미안하다. 내가 올려둔 줄 알고 그냥 보게 됐어. 지우는 표정이 굳습니다. 사춘기 특유의 민감함이 올라오는 순간이었죠. 아빠는 제가 뭘 고민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관심도 없잖아요. 정우는 그 말에 가슴이 살짝 찌릿해집니다. 아니야, 아빠도. 아빠는 바빠서 집에 거의 없잖아요. 그래놓고 갑자기 엄마 없으니까 저한테 관심 가지는 척. 그게 더 어색해요. 정우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 말이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우야, 아빠가 부족했어. 근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우는 정우를 1초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정우의 가슴에 또 한 번 묵직하게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늦은 시간까지 잠들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비밀스러운 보고서, 딸의 짧지만 날카로운 말,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무력감. 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조그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지우가 과제를 통해 가족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고민의 중심에 분명 자신도 있었다는 것. 정우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생각합니다. 지우야, 아빠도 아직 서툴지만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둘이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다면 좋겠다. 나레이션. 그렇게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아주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이 작은 틈은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기 위한 변화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어색한 공기는 그날따라 유난히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햇빛이 창가로 퍼지는데도 집안은 묘하게 흐린 그림자만 드리운 듯했고 딸아이는 이미 식탁에 앉아 교복 치마를 매만지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려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걸려 그녀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네. 어제 잠 제대로 못 잤냐? 하고 조심스레 말을 걸었지만 아이는 짧게 괜찮아라고만 말하고 다시 손에 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대답 속에는 무언가 감춰진 감정이 묵직하게 들러붙어 있었고 저는 그 미세한 떨림 하나마저 예민하게 느껴졌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도 딸아이는
계속 휴대폰을 뒤적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화면 속 메시지 하나가 스쳐 지나갔는데 그 안에는 요즘 집의 분위기 왜 그래? 너 힘들어 보이더라 같은 친구들의 문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우연히 본 것이었지만 딸아이의 고민이 이미 학교 친구들에게까지 티가 날 정도라는 사실이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잠시 신발을 신다 멈춰섰고 딸아이를 다시 바라봤지만 아이는 제 시선을 피하며 가방을 챙겨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순간 작은 귓속말처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제 마음 한가운데에 깊게 꽂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넘기다가도 딸아이의 표정이 떠오르고 고객과 전화를 하다가도 아침에 흘러나오던 아이의 짧고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같은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해외여행을 떠난 지 일주일 정도 되었지만 단순히 부재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엔 딸아이의 감정이 너무 깊어 보였습니다. 그 깊은 곳에 어떤 오해가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퇴근길 저는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속으로 수없이 말을 연습했지만 막상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모든 말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거실 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고 딸아이는 소파 한쪽에 웅크린 채 이어폰을 꽂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으로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떨려 있었고 딸아이는 이어폰을 뺐지만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너무 무겁고 불편해서 제 심장은 고막 바깥으로 뛰쳐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너 눈치만 보는 것 같더라. 아침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머뭇거리게 되고 너랑 거리만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솔직히 너무 무섭다. 제 목소리에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의 떨림과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딸아이가 처음으로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고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빠는 항상 아무렇지 않은 척만 하잖아. 예고 없이 날아온 말에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만 아이의 표정은 단순한 짜증도 반항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균열을 뚫고 올라오는 표정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없어도 괜찮은 척하고 나 걱정하는 척도 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잖아. 내가 왜 힘든지.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고 아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빠는 맨날 바쁘고 나도 그냥 혼자 견디고 그래서 그냥 우리 둘이 사는 이 집이 나한테는 너무 조용하고 답답해.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아이가 힘든 건 단순한 사춘기 반항도 아내의 부재로 인한 일시적 공백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버티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아빠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오해, 그 사이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짜내듯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잘 몰라서 괜히 너 힘들까봐 조심만 했어. 그런데 너한테는 그 조심이 오해로 보였던 것 같네. 그 순간 딸아이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아직도 서운함, 오해, 그리고 말 못한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잠깐의 대화는 분명 변화의 조짐이었습니다. 닫혀있던 문틈 사이로 아주 작은 빛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딸아이는 학교에 가기 전 제가 부르는 소리에 잠시 더 멈춰 섰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오해도 많고 말하지 못한 감정도 많지만 적어도 서로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첫걸음이었으니까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갈등의 정점, 그리고 진짜 진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균열은 결국 더 큰 감정의 파고를 불러오게 되고 그 파도는 두 사람을 결국 깊은 곳까지 밀어붙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의 문턱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훨씬 일찍 귀가한 저는 현관문을 닫기도 전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TV 소리인가 싶었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 울음이 분명히 딸아이의 것이란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는 건 몇 년 만이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울지 않는 나이가 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딸아이는 소파 구석에 웅크린 채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에서 온 긴 메시지가 띄워져 있었고 그 메시지의 말투는 어딘가 고압적이고 불쾌했습니다. 왜 아직도 연락 안 하냐? 그날 내 표정이 이상했어. 집안 문제 있으면 솔직히 말해라 같은 문장이 잔뜩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소름처럼 등골을 타고 무언가가 차갑게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장난 문자쯤으로 생각했지만 메시지는 며칠 전부터 여러 번 이어지고 있었고 그 안에는 딸아이가 부담을 느낄 만한 말투가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너네 아빠 요즘 집에만 있냐? 너 무섭지 않아? 같은 문장은 누군가가 우리 가족 상황을 지켜보기라도 하는 것 같은 섬뜩함을 줬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손에서 휴대폰을 조심히 받아들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번호 누군데? 이런 메시지 언제부터 받았어? 그 순간 딸아이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감추려 했던 두려움,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불안, 말 못했던 고민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아빠, 나 그동안 말 못했어. 아빠가 더 걱정할까봐.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딸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옷소매를 쥐고 말했습니다. 엄마 여행 가고 나서부터 이 번호로 이상한 문자가 계속 와. 우리 집 상황도 알고 있고 내가 언제 집에 있는지도 알고 있어.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심해졌어. 나 너무 무서웠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딸아이의 표정에서 읽었던 불안함, 잠 못 이루던 밤들, 자꾸 뒤돌아보던 행동들, 그 모든 게 단순한 사춘기 감정이 아니라 실제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제 목소리는 떨렸고 딸아이는 더 애처로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너무 지쳐 보였어. 엄마도 없고 집에 혼자 있는 것도 힘들어 보였고 그래서 나까지 이런 문제 말하면 아빠 더 무너질까 봐.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딸아이는 자신이 겪는 공포를 아버지에게조차 숨기며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아침마다 제가 느꼈던 거리감, 어색함,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모든 게 한순간에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바짝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몰랐구나.
너 혼자 이런 걸 견디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저는 아이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지만 아이는 오랜 시간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듯 저에게 안겨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나 진짜 무서웠어. 그 울음은 결코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두려움, 불안, 혼자 두려움을 감당하느라 생긴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진 울음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저는 가만히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시간이 몇 분인지 몇십 분인지도 모를 만큼 길고도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조금 가라앉자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번호 혹시 누구인지 짐작은가? 딸아이는 고개를 살짝 흔들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본 적이 있어. 나랑 같은 버스를 타던 이상한 아저씨였던 것 같아. 몇 번 마주쳤는데 눈빛이 좀 무서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꽉 조여오는 듯한 위협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문자 장난이 아니다. 이건 분명 딸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실제 의도가 있었다. 그 순간 제가 왜 그동안 딸아이와 점점 멀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화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오해 때문에 제게 다가오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한 채 그저 조심만 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거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거 잘못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잘못이 아니야. 너는 나 생각해서 그랬던 거잖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아빠가 이제야 알아서 미안할 뿐이야. 저는 휴대폰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단호하게 말했지. 이제부터는 아빠가 나설게. 더 이상 너 혼자 두지 않아.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다짐이었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평온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딸아이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메시지를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보낸 시간, 내용, 패턴 그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저는 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오해도 완전히 풀릴 거다. 그렇게 감정의 붕괴 끝에서 마침내 진실의 실마리가 드러났습니다. 이 작은 집안에서 벌어진 오해와 불안의 근원은 서로의 무심함이 아니었습니다. 딸 아이는 아빠를 걱정해 혼자 감당했고 아빠는 딸을 걱정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불안은 자라났고 결국 감정의 파고는 여기까지 밀려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무겁고 어두운 부분이 드디어 드러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가족으로서 어떻게 다시 서로를 지켜낼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마지막 전환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하루도 미루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우선 딸아이에게 오던 문자를 정식으로 신고했고 통신사에 스팸 추적 요청도 바로 넣었습니다. 그 과정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발신자는 특정한 의도를 가진 스토킹 전력자였고 경찰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신고가 이미 여러 건 들어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빠른 조치로 더 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차단되었습니다. 저는 안도감과 함께 심장이 뒤늦게 떨릴 만큼 무거웠던 공포를 느꼈습니다. 딸아이가 이런 걸 혼자 버텼다니 그 생각만 떠올라도 마음이 저며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아이에게 결과를 조심스레 알려줬습니다. 딸아이는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지난 며칠 동안 말 못했던 안도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뭐든 말해. 아빠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 옆에 있을 수는 있잖아. 그 말에 딸아이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오랜만에 보는 아이의 어린 시절 얼굴 같았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저는 그제야 깊이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아내를 마주본 순간 제 얼굴에 깊게 묻어있던 피로가 드러난 모양인지 아내는 제 표정을 보자마자 여보, 무슨 일 있었어? 라며 놀란 듯 물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이야기를 공항에서 길게 하지 않으려 했지만 아내는 제 눈빛만 보고도 상황의 무게를 직감한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딸아이가 느꼈던 두려움, 그리고 저와 딸 사이의 오해가 어떻게 풀렸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깊게 놀랐고 이어 눈가를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일을 혼자 견뎠다고? 그 말에는 엄마로서의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걱정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다 해결됐어. 그리고 우리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제 말을 가만히 듣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아이는 현관 앞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딸을 보는 순간 조용히 끌어안았고 딸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자마자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무서움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 풀려나오는 안도와 따뜻함이었습니다. 아내는 딸의 뺨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딸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나도 말 안 했으니까라고 했고 그 말은 마치 두 사람이 함께 무거운 돌을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셋은 오랜만에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지만 우리 셋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고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딸을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서로 조금 더 천천히 들어주는 게 어떨까?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여도 속으론 힘들 때가 있잖아.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세 사람 다 완벽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저 솔직해지고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 딸아이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나 앞으로는 혼자 참지 않을게. 힘들면 말할게. 대신 아빠도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그냥 들어만 줘. 그 말은 마치 그동안 풀리지 않던 매듭에 마지막 매듭을 부드럽게 푸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오해하고 멀어지고 조심하느라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모두 천천히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아내는 저에게 따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서로를 필요로 하는지 다시 깨달은 것 같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그리고 우리 딸 이제 훨씬 강해졌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강하다고 해서 혼자 두면 안 돼. 앞으로는 우리 둘이 함께 지켜보자. 그 말에 저는 마음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에는 딸아이의 학교 상담 선생님과도 이야기를 나누며 상황을 공유했고 학교에서도 딸아이의 안전과 심리적인 케어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딸은 점점 표정이 밝아졌고 잠도 다시 편하게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매일 밤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어느 주말 오후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셋같이 어디 좀 갈까? 그냥 가까운 데라도. 그 말은 딸이 먼저 건넨 첫 함께하자라는 제안이었기에 저는 마음속 깊이 울컥했습니다. 그래, 어디든 가자.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그날 우리는 근처 호숫가 공원으로 드라이브를 나갔고 잔잔한 물결과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가족 셋은 오랜만에 웃음을 나눴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평온함과 안정감, 그리고 또다시 서로를 잃지 않겠다는 마음속 약속이 그 시간 깊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운전대를 잡고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때때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결국 다시 서로에게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던 불안이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서로를 이해하고 믿고 지켜주는 가족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완벽한 가정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손을 잡고 버티는 가족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결말이 될 수 있음을 이번 일을 통해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일주일은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 짧고도 길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는 각자의 두려움을 숨긴 채 견디고 있었고 그 침묵이 오히려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제의 실체가 드러나고 감정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건 특별한 말 한마디나 대단한 행동이 아니라 그저 곁을 지켜주는 마음,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용기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조금 더 천천히 말하고 조금 더 오래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아내는 한동안 꼭 잡고 놓지 않던 딸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 역시 가족을 바라보며 부족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이런 순간들을 통해 조금은 단단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흔들렸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한번 넘어졌던 마음은 다시 일으켜 세워지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상처든 미안함이든 혹은 사랑이든 한 번쯤 용기 내어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멀어지는 듯해도 결국 다시 서로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온기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한번 마음을 건네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늘도 부디 따뜻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영상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